제가 그날 아침 남편 오대철의 넥타이를 매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 모든 지옥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은 대한민국 미술계의 존경받는 석학, 저는 중견식품 기업의 실세이사. 완벽했던 우리의 삶은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25년 전 남편의 첫사랑이었던 윤세영. 그녀가 상사의 부인으로 나타났을 때 저는 단순한 질투를 느꼈죠.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제게 숨겨온 그의 휴대전화 속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첫사랑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모든 것을 짓밟고 25년간 이어져 온 섬뜩하고 치밀한 배신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정인숙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제가 이룬 것, 제가 살아온 방식으로 저를 평가받기 원했죠. 국내 굴지의 케이터링 전문 회사에서 기획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30해 가까이 이 회사에 뼈를 묻었습니다. 일에 있어서만큼은 타협도 실수도 없었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오대철은 명문대 교수이자 유명 미술 비평가입니다. 그의 명성 덕분에 저희 부부는 늘 교양 있고 안정적인 삶의 표본으로 불리곤 했죠. 대학생 딸과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들까지 겉보기엔 부족함 없는 이상적인 가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저희 삶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저희 회사의 야심찬 프로젝트, 가온 아트센터 개관 기념 만찬 준비를 맡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가온 아트센터는 미술계 거장들의 작품을 대거 소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사립 미술관입니다. 그곳의 만찬을 저희가 수주한다는 것은 제 경력의 정점이 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계약을 마무리 짓기 위해 저는 남편 오대철과 동행해 센터장 부부를 만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 교수님, 그리고 정 이사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장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옆에는 센터장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 생머리에 단아한 한복 차림, 여전히 화사한 미소,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비껴간 듯 고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윤세영이었습니다. 남편 오대철이 대학 시절 미치도록 사랑했던 첫사랑. 결혼 전 남편의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낡은 사진 속의 그 여자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으며 저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인숙입니다. 만찬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남편 오대철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능수능란하게 교양 있는 대화를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윤세영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어떤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람, 반가움, 그리고 죄책감 같은 것. 그는 애써 시선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윤세영 사모님. 센터장님의 훌륭한 파트너이시군요. 저희 아내 정인숙 이사는 만찬, 기획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윤 사모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현해 드릴 겁니다. 오대철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고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는 그 떨림이 아주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윤세영은 그저 우아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만찬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윤세영의 취향과 아트센터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조합하여 기획안을 제시했고 윤세영은 아주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대화 중간중간 남편 오대철과 윤세영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서로를 쳐다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흐름이 잠시 끊길 때마다 남편은 습관처럼 와이셔츠 소매를 만지작거렸고 윤세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의 손잡이를 의미 없이 어루만졌습니다. 그 행동들이 제게는 아주 오래된
익숙한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그들만의 은밀한 신호인 것처럼 느껴졌죠. 만찬이 끝나고 헤어지는 길, 저는 남편에게 다정하게 팔짱을 끼며 윤세영에게 인사했습니다. 윤세영 사모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도 사모님 덕분에 오랜만에 미술계 동향에 대한 좋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저희 남편이라고 강조했을 때 윤세영의 미소는 아주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완벽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정 이사님, 저도 오늘 만찬 기획안 덕분에 정 이사님의 실력에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분 정말 보기 좋은 부부예요. 오 교수님,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센터장 옆에 서서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따로 연락드리겠다는 그 말은 제 가슴을 섬뜩하게 후벼 팠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인사가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 오대철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윤세영 사모님 말이야. 당신 대학 동창인 건 알지만 오늘 너무 신경 쓰는 것 같더라. 당신 혹시 윤세영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빙 돌려 묻자 오대철은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인숙,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신경을 써? 그냥 옛날 동창 만난 거 가지고. 그리고 윤세영이 아트센터 사모님이라서 비즈니스적으로 좀 더 정중하게 대한 것뿐이야. 당신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그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평소 오대철은 언제나 온화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큰 소리 내는 일도 거의 없었죠. 의심. 내가 왜 의심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넥타이. 당신 오늘 넥타이를 잘못 매고 나왔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당신한테 매준 넥타이는 이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의 넥타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오늘 아침 분명히 저는 그에게 푸른색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목에는 짙은 회색의 솔리드 넥타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아침에 잠깐 와이셔츠에 커피를 쏟아서 급하게 서재에서 다른 넥타이를 찾아서 바꿔 맨 거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대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넥타이는 커피 얼룩 하나 없이 완벽하게 깨끗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짙은 회색 넥타이는 제가 수년 전 그가 제일 싫어한다고 버리라고 했던 바로 그 넥타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21분 남편 오대철이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급하게 바꿔 맨 넥타이의 비밀을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오대철의 양복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와이셔츠 주머니, 바지 주머니, 양복 안주머니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가방이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낡았지만 귀한 가죽 서류 가방. 남편은 그 가방에 자신의 모든 비밀을 담고 다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전공 서적들과 미술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종이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물건 하나가 제 손에 만져졌습니다. 그것은 낯선 휴대전화였습니다. 아주 작고 오래된 모델의 공기계였습니다. 손전등으로 휴대전화를 켰을 때 저는 충격으로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불안하게 시작되었던 의혹이 이 순간 거대한 폭풍이 되어 제게 몰아쳤습니다. 휴대전화 잠금이 풀리자마자 화면 가득 뜬 것은 윤세영의 이름이었습니다. 윤세영. 그리고와 같은 시간들. 그리고 남편의 이름으로 된 낯선 주소지의 은행 계좌 정보가 사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손이 떨려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단지 첫사랑과의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일탈이 아닌 제 남편 오대철이 저의 헌신과 신뢰를 발판 삼아 25년간 이어온 치밀하고 거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가 윤세영에게 따로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듣고 제가 느꼈던 불안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밤을 새워 이 휴대전화 속의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 휴대전화 속에 담긴 윤세영과의 대화를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화는 오늘 오후 늦게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재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남편 오대철의 낡은 휴대전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그 작은 화면 속에서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화는 오늘 오후 5시 47분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당신 부인 정 이사님 봤어요. 여전하시네요. 넥타이 잘 숨겼어요? 걱정했어요. 걱정 마. 내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데. 서재에 잘 넣어뒀어. 인숙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늘 조심하고 있으니. 당신 부인이 눈치채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알죠? 그 돈 내가 얼마나 힘들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 인숙이가 나한테 넥타이 줬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지만 내가 순간적으로 커피 핑계를 댔지. 그녀는 당신에 대한 질투 때문에 넥타이 색깔까지 기억할 줄은 몰랐어. 이 대화를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넥타이. 제가 매주었던 푸른색 넥타이가 아니라 그가 급하게 바꿔 맨 회색 넥타이. 그가 넥타이를 숨겼다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얼룩 때문에 갈아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윤세영을 만나고 난 후 제가 매준 넥타이가 아닌 다른 넥타이를 메고 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윤세영이 넥타이에 어떤 흔적을 남겼거나 혹은 그들만의 은밀한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숨겼다고 말한 서재라는 단어에 제 시선이 꽂혔습니다. 메시지함을 더 거슬러 올라가자 그들의 대화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오늘 만찬 덕분에 당신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 당신은 세월이 가도 여전히 아름다워. 25년 전 그 모습 그대로야. 당신도 여전하네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 나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에요. 그 불같은 사랑. 당신만 한 여자는 없었지. 내가 교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당신이 해준 일, 나 평생 잊지 않아. 우린 파트너잖아요. 교수님은 당신 명성을,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는 파트너. 정 이사님은 당신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해 주었죠. 우린 모두 필요한 것을 얻었으니 아무도 이 관계에 대해 입 열지 말아야 해요. 저는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트너, 명성과 자리, 안정적인 가정? 이 대화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어떤 치밀한 계약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윤세영이 언급한 그 돈과 남편이 사진으로 저장해 두었던 낯선 은행 계좌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계좌 명의는 오비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의 성과 제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계좌의 잔액은 48억 원이었습니다. 48억 원. 이 돈은 어디서 난 돈일까요? 남편은 명문대 교수지만 이렇게 큰 돈을 모을 만한 정규 수입은 없었습니다. 이 비자금 계좌가 윤세영이 말한 그 돈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메시지 기록을 25년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직전, 제가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나 아트센터 센터장과 결혼하기로 했어. 집안에서 맺어준 혼인이야. 대신 당신에게 약속한 것은 꼭 지킬게요. 당신은 학계에서 성공해야 해. 내 뒷배경이 당신을 교수 자리에 앉힐 수 있어. 세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가난해서 당신 집안의 반대를 막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당신이 날 포기하는 대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제공해준다면 나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줄게. 당신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안정적인 가정의 가장 역할.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주는 그 돈에 대해 평생 입 다무는 것. 당신의 현재 아내 정인숙 이사님은 당신에게 완벽한 안정성을 제공해 줄 거예요. 그녀의 직업과 배경은 당신의 명성을 더욱 빛나게 하겠죠. 나는 이 미술계에서 나의 자리를 공고히 해야 해. 당신은 나의 가장 친밀한 협력자가 되어줘요. 이 대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 오대철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윤세영과 계약 결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윤세영의 배경을 이용해 교수 자리에 올랐고, 윤세영은 자신의 남편 아트센터 센터장 몰래 비자금을 조성하며 남편을 협력자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파트너십을 위한 안정적인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25년간 저는 남편의 성공을 위한 배경이자 윤세영의 비자금을 감추기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생활 25년,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저희 실력으로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집안일과 육아, 남편의 학회 활동 지원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헌신이 윤세영과의 은밀한 계약을 위한 희생양이었다니. 저는 휴대전화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남편에게 들이밀고 당장이라도 이혼을 선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이성을 압도하면서 단순한 이혼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이혼하면 오대철은 명성과 48억 원의 비자금을 지킨 채 윤세영과 재결합하거나 자유로운 삶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세상 사람들에게 능력은 있지만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저는 제 자존심과 제가 이룬 모든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얻은 가장 중요한 단서는 48억 비자금과 오비자 계좌, 그리고 윤세영이 아트센터 센터장의 부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윤세영과 오대철, 두 사람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복수의 칼날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즉시 침실로 돌아와 남편의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그가 사용하던 메인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갑 안에는 그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그리고 비상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현금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금카드와 신분증을 몰래 꺼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잠 못 이루는 분노를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 오대철은 서재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뻔뻔해 보였습니다. 25년간 저를 속여온 죄인이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데라고 했던 그의 말이 제 귀를 맴돌았습니다. 철두철미한 건 당신만이 아니야, 오대철. 저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논리, 그리고 증거를 바탕으로 복수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 이 상황을 뒤집을 것입니다. 우선, 저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비자 계좌에 대한 정보를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를 이용해 가까운 현금 인출기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의 생일은 아니었습니다. 제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윤세영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열렸습니다. 잔액은 48억 1,300만 원. 남편은 윤세영과의 비밀을 윤세영의 생일로 잠금 해제해왔던 것입니다. 25년 전 그들의 사랑과 계약의 징표였던 셈이죠. 그들의 뻔뻔함에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인출기 옆에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 메인 휴대전화와 남편의 공기계를 모두 꺼냈습니다. 윤세영과의 모든 메시지 기록, 48억 계좌 사진, 그리고 25년 전 계약에 대한 대화들을 꼼꼼하게 사진으로 찍고 녹취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해야 했습니다. 오비자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남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하여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내역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00년 5월 윤세영으로부터 15억 원 입금. 거래 메모, 오 교수의 학술 연구 지원비. 2003년 9월 윤세영으로부터 10억 원 입금. 거래 메모 해외 초청 전시회 준비금. 2008년 현재 매년 윤세영 명의로 거액의 돈이 아트센터 운영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입금. 이 돈은 모두 윤세영이 아트센터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빼돌린 비자금이었고 남편은 그 돈의 바지 명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교수로서 명성을 쌓는 과정에서 이 돈을 학술 연구 지원비 등으로 포장해 사용했으며 윤세영은 아트센터의 자금을 남편을 통해 세탁해왔던 것입니다. 남편은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 윤세영의 금전적인 공범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1시 30분. 남편은 4시에 중요한 학술 강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쯤이면 강연 준비로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공기계를 다시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제 메인 휴대전화로 윤세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편의 폰이 아닌 저희 폰으로. 윤세영 씨, 저 정인숙 이사입니다. 오늘 저녁 8시 강남 티갤러리 2층 블랙 라벨 카페에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당신이 오대철 씨에게 숨긴 것과 제가 당신에게 숨긴 것,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넥타이는 잘 숨기셨나요?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넥타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과 불안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잠시 후 윤세영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정 이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저녁 일정이 있습니다. 만찬건으로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제 비서에게 연락하세요. 당신의 48억 비자금 계좌 명의가 오대철 씨인 것까지 비서에게 연락하라고 하시겠어요? 티갤러리로 오세요. 혼자 오세요. 그리고 당신이 오지 않으면 저는 이 증거를 당신 남편, 아트센터 센터장에게 먼저 보낼 것입니다.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좋아요. 8시에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하지만 정 이사님도 당신 남편이 얼마나 큰일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조용히 이야기해요. 조용히? 이제 와서 조용히? 저는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제 분노는 이미 이성을 넘어섰습니다. 25년간 저를 속이고 제 헌신을 이용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윤세영과의 만남 전에 오대철에게도 충격적인 복수를 실행해야 했습니다. 윤세영과의 만남이 이 모든 일의 끝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과연 제가 준비한 오대철을 향한 첫 번째 복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오후 4시, 남편 오대철의 강연 시간까지는 아직 3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강남의 카페를 나와 곧장 대학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제 첫 번째 목표는 남편 오대철의 명성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25년간 윤세영과의 계약 덕분에 쌓아올린 가짜로 빛나던 그 명성이야말로 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대철의 강연이 열리는 인문대학 대강당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현대 미술과 자본의 흐름이라는 거창한 제목이 붙은 포스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강연은 그가 가장 아끼는 강연이자 매번 매진을 기록하는 그의 상징과도 같은 자리였죠. 저는 그 순간 평소 제가 그에게 해오던 헌신적인 행동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오대철의 강연 날이면 그를 응원하기 위해 고급 음료와 간식을 준비해 교수실로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오늘은 그 헌신을 독약으로 바꿀 차례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온 보온병 2개를 들고 오대철의 교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강연을 들으러 온 학생들과 그의 동료 교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 이사님, 오늘 오 교수님 강연에 오셨군요. 늘 이렇게 내조가 완벽하시니 오 교수님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지나가던 한 동료 교수가 제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남편이 가장 집중해야 하는 날이니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야죠. 혹시 오 교수님은 안에 계신가요? 네. 강연 직전에 중요한 자료를 수정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들어섰습니다. 오대철은 자료를 검토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짜증 섞인 표정을 지웠습니다. 그는 제가 윤세영과의 만남에 대해 추궁할까봐 걱정했을 것입니다. 인숙, 당신 여기 왜 왔어? 몸도 안 좋다면서. 오늘은 중요한 강연이니 당신은 집에 가서 쉬지 않고. 걱정 마세요, 여보. 당신에게 힘을 주려고 왔어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아카시아 꿀차예요. 그리고 이건 강연 중간에 마실 에너지 음료고요.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씀하실 테니 목 관리 잘해야죠. 저는 부드럽게 말하며 꿀차가 든 보온병과 에너지 음료를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대철은 의심 없이 보온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고맙군. 인숙 역시 당신밖에 없어. 미안해. 오늘 아침에 넥타이 문제로 당신한테 화낸 거. 그의 미안하다는 말은 제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속이고 제가 준 꿀차를 마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전 괜찮아요. 그럼 저는 강연장 제일 뒷자리에 앉아 당신을 응원할게요. 강연 끝나고 만나요.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준 에너지 음료는 평범한 음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아카시아 꿀차는 평범한 꿀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온 청각 과민 유발제 성분의 약물을 꿀차에 섞어 넣었습니다. 이 약물은 복용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효과가 나타나며 외부의 소리 자극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집중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강연과 같은 집중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었죠.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매우 교묘하게 상대방의 실수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남편 오대철은 늘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강연 중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의 성격에 이 약물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강연장 제일 뒷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강당은 순식간에 수백 명의 학생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시가 되자 오대철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넥타이를 반듯하게 매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웅장하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강연이 시작된 지 4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대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미술품 투자와 비자금 세탁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고가 미술품이 불투명한 자금의 흐름, 즉 비자금을 세탁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 순간 강연장 뒤쪽에서 철컥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학생이 실수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소리였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오대철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니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학생 쪽을 쏘아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까? 학생은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강당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오대철은 평소에는 절대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다시 강연을 이어가려 했지만 이번에는 강연장 밖 복도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끌고 가는 카트, 바퀴 소리가 끼익 하고 들렸습니다. 오대철은 강단에 서서 두 손으로 귀를 막는 듯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저 소리 좀 당장 멈추게 하세요. 제가 지금 집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고성이 되어 강당을 울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당황한 듯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죽이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완벽하던 오대철의 이미지가 사소한 소리 자극 때문에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대철은 겨우 흥분을 가라앉히고 강연을 재개하려 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고 있었고 안경을 연신 고쳐 썼습니다. 그는 준비된 슬라이드를 넘기려 했으나 리모컨 버튼을 잘못 눌러 슬라이드가 갑자기 20페이지를 건너뛰었습니다. 아, 이런.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그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고 결국 가장 중요한 자본의 흐름에 대한 분석 부분을 건너뛰고 엉뚱한 결론으로 강연을 급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평소 강연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강연을 마쳤고 청중의 질문도 받지 못한 채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오 교수님, 오늘 컨디션이 정말 안 좋으신가 보다. 무슨 일 있으신가? 평소랑 너무 다르다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명성에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강연장을 빠져나와 오대철의 연구실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두통을 호소하며 관자놀이를 지압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강연 중에 왜 그러신 거예요? 모두 놀랐어요. 저는 걱정하는 척하며 그의 옆에 다가섰습니다. 몰라. 인숙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주변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중요한 강연이었는데 망쳤어. 혹시 아까 마신 꿀차가 너무 달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몸이 안 좋으면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꿀차는 좋았는데. 그냥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 며칠 쉬어야겠어. 그는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준 꿀차를 마신 덕분에 힘을 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 여보. 제가 병원에 예약해 놓을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티 갤러리로 가서 저녁 식사나 함께 하시죠. 당신도 기분 전환이 필요해요. 제가 티 갤러리를 언급하자 오대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윤세영과 제가 8시에 만나기로 한 그 장소였죠. 티 갤러리. 거기 오늘은 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왜요? 거기 분위기 좋잖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와인도 많고. 혹시 저랑 단둘이 저녁 식사하는 게 싫으신 거예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들킬까봐 더 이상 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야. 싫다니. 그럼 당신이 원한다면 8시에 거기서 만나요.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아. 오대철은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윤세영과 제가 만날 약속 장소에 저와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만남을 통해 그들의 비밀 계약을 한 번에 박살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윤세영은 제가 보낸 메시지에 충격을 받아 홀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할 오대철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연출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가장 극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오대철을 향한 첫 번째 복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의 명성에 큰 흠집을 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윤세영과의 만남,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의 근원인 돈 문제에 대한 최종 정리였습니다. 8시에 티 갤러리 2층, 블랙 라벨 카페. 제가 준비한 최후의 만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오대철과 윤세영, 그리고 저희 25년 결혼 생활에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요? 오후 7시 40분. 강남 티갤러리 2층의 블랙 라벨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티갤러리는 미술품 경매와 전시를 겸하는 미술계 인사들에게는 매우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이곳의 블랙 라벨 카페는 은밀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유명했죠. 저는 창가 깊숙한 테이블에 앉아 남편 오대철과 윤세영,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속으로는 거대한 분노의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2개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남편 오대철의 오비자 비자금 계좌와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 사본과 메시지 기록이 담긴 봉투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이혼을 결정했을 때 오대철에게
보낼 이혼 조정 신청서 초안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에는 제가 회사의 기획, 이사로서 확보한 모든 재산 목록과 오대철의 부정행위와 비자금 공모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을 대비해 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후 7시 55분, 윤세영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불안과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카페 전체를 훑으며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우아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발걸음에서는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정 이사님, 저를 왜 이런 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넥타이와 48억이 무슨 관계인지 설명하세요. 당신, 오대철 씨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윤세영은 자리에 앉자마자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대철의 아내인 저를 하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냉랭한 미소였죠. 윤세영 씨,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오늘 저녁은 우리 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대화가 될 테니까요. 세 사람이라뇨? 오대철 씨도 옵니까? 곧 도착할 거예요. 그는 지금 강연을 마치고 바로 오는 길입니다. 강연에서 좀 흥분한 일이 있어서 기분 전환 겸 이곳으로 오라고 했어요. 제가 강연에서 흥분한 일을 언급하자 윤세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오늘 오대철의 강연 소동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설마 정인숙이 하는 의심이 스치는 듯했습니다. 정 이사님, 장난하지 마세요. 오대철 씨는 저희의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이 문제는 당신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오대철 씨의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녀의 뻔뻔함에 제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참고 더욱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가정? 그 안정적인 가정의 대가가 48억 원짜리 비자금 세탁명이라는 건가요? 25년간 제가 남편을 위해 헌신한 대가가 당신들이 벌이는 범죄의 알리바이였다는 말입니까? 제 입에서 비자금, 세탁, 48억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윤세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소곤거렸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증거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무슨 협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카페 문이 다시 열리고 남편 오대철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윤세영이 저와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오늘 오후 강연 때처럼 다시 한번 충격과 불안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인숙, 당신 윤세영 씨랑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윤세영 씨! 오대철은 당황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는 오대철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대철 씨, 이쪽으로 앉으세요. 당신과 윤세영 씨, 두 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오대철은 제 맞은편, 윤세영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는 윤세영에게 눈빛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윤세영은 미세하게 고개를 저으며 나도 모른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치 강연을 하듯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대철 씨, 그리고 윤세영 씨, 저는 오늘 오후에 오대철 씨의 서재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25년 동안 당신들이 저에게 숨겨왔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죠. 제가 낡은 휴대전화를 언급하자 오대철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윤세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가 확보했음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봉투를 집어들어 윤세영 앞으로 밀었습니다. 윤세영 씨, 당신이 오대철 씨에게 넥타이 잘 숨겼냐고 물었던 메시지. 25년 전 당신들이 계약 결혼을 모의했던 메시지.
그리고 당신이 아트센터의 자금을 횡령하여 오대철 씨의 계좌에 입금한 모든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이 봉투에는 오비자 계좌의 48억 원에 대한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윤세영은 봉투를 펼쳐보더니 그 안의 거래, 내역 사본을 보고는 완전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오대철, 당신이 이 모든 걸 당신 부인에게 보여줬어? 당신, 우리 사이의 비밀을 깬 거야? 오대철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세영아.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인숙.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비자금, 무슨 48억. 저는 오대철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가장 잘하던 연기를 이제 제가 할 차례였습니다. 오대철 씨, 뻔뻔하게 발뺌하지 마세요. 당신이 숨겨온 낡은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가 윤세영 씨의 생일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저와 결혼한 25년 내내 윤세영 씨의 금전적인 공범이자 그녀의 대리 만족 수단이었을 뿐이죠. 제가 당신의 안정적인 가정을 지키는 배경 역할을 할 동안 당신은 제 헌신을 팔아 명성을 얻고 그녀의 비자금을 관리해 준 것 아닙니까? 오대철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인숙, 앉아. 당신이 지금 무슨 망발을 하는지 알아? 이건 모두 오해야. 윤세영 씨는 내 오랜 친구일 뿐이야. 48억? 그건 내 연구 기금일 뿐이야. 그 순간 윤세영이 오대철의 팔을 잡고 앉혔습니다. 닥쳐요. 오대철, 당신이 더 떠들면 상황이 더 악화돼요. 정 이사님, 제가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이 돈은 아트센터와 관련된 제 개인적인 투자금입니다. 오대철 씨가 교수라는 명성 때문에 제 돈을 잠시 맡아준 것뿐이에요. 불법적인 돈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오대철 씨에게 보상해 준 것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했으니까. 윤세영이 진정한 사랑을 언급하자 저는 그녀의 감정적인 대응이 오히려 제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요? 윤세영 씨, 당신이 당신의 남편, 아트센터 센터장 몰래 횡령한 돈으로 오대철 씨에게 교수라는 명예와 지위를 사주면서 25년간 이중생활을 한 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겁니까? 이 모든 증거는 당신 남편에게 전달될 것이고 당신은 횡령과 공금 유용으로 아트센터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 말에 윤세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트센터 센터장인 그녀의 남편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그녀가 쌓아온 모든 지위와 명성이 끝장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정 이사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실수했어요. 돈은 돌려드릴게요. 오대철 씨와는 이제 정말 끝낼게요. 제발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윤세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끌어안으며 사정했습니다. 그 모습은 우아하고 교양 있던 아트센터 사모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린 필사적인 여자였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윤세영 씨. 저는 돈보다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25년의 신뢰와 제 삶의 가치예요. 당신들의 그 치밀한 계약 때문에 저는 제 삶을 통째로 부정당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두 번째 봉투를 집어들어 오대철 앞에 놓았습니다. 오대철 씨, 이건 당신에게 보내는 저의 이혼 조정 신청서 초안입니다. 당신의 부정행위와 비자금 공모 사실, 그리고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윤세영 씨와의 계약 때문이었다는 모든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교수직을 잃게 될 것이고 48억 원은 모두 압류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혼 생활에서 저희 모든 기여분을 되찾을 것입니다. 오대철은 충격으로 말이 나오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인수가. 당신, 설마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이 내 성공을 얼마나 지지했는데. 당신은 이 회사의 이사잖아. 내가 망가지면 당신 회사도 힘들어져. 제가 회사에서 잃을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약점으로 잡은 것이죠. 걱정 마세요. 오대철 씨, 제 회사는 정당하게 성장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도 제 자리는 굳건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면
저는 피해자로서 동정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저의 헌신을 짓밟았을 때 당신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저는 제 손목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8시 30분. 이 대화가 마무리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윤세영 씨, 오대철 씨, 오늘부로 당신들의 치밀한 25년 계약은 끝났습니다. 당신들이 잃게 될 것들에 대해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내일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저는 돌아서서 카페를 걸어 나갔습니다. 제 뒤에서는 오대철이 저를 잡으려 했지만 윤세영이 그를 붙잡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대철, 당신 미쳤어? 당신이 저 여자한테 이혼당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내가 어떻게 25년간 쌓아 올린 것을 저 여자 때문에 놓쳐야 해. 그들의 절규는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곳을 나오면서 25년 만에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대철과 윤세영은 그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반격을 해올 것입니다. T갤러리에서의 폭로 다음 날, 저는 곧바로 서울의 유명 로펌을 찾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 조정 및 비자금 관련 고발건에 대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며 저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기획 이사로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역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제가 병가를 냈었기 때문에 모두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는 정인숙 이사로 행동했습니다. 모두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컨디션 완전히 회복했어요. 자, 다시 업무에 집중합시다. 저는 회의를 주재하며 가온 아트센터 만찬 기획의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제게 있어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할 자존심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제 휴대전화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인숙 이사님, 남편에게 이혼 소송 걸었죠? 남편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회사에 당신의 인생을 걸고 치명적인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거예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오대철, 그가 명성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이제 저희 유일한 버팀목인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후 2시, 저는 사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사장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평소 저를 신뢰하던 사장님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과 함께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 이사, 자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네. 자네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엔 회사의 존립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문제야. 사장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혹시 가온 아트센터 만찬건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네. 우리 회사가 수주하려고 했던 S그룹 계열사 글로벌 MRO 납품건. 기억하나? 우리가 최종 PT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경쟁사인 B사에게 넘어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제가 이 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밤샘하며 공들였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실패했을 때 큰 좌절감을 느꼈었죠. 그런데 어제 밤늦게 그쪽에서 우리 회사로 연락이 왔네. 우리가 제출했던 납품, 단가와 견적, 그리고 물류 시스템 기밀이 B사의 PT 자료와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거야. 이건 단순한 유출이 아니네. 핵심 기밀 정보가 고의적으로 넘어간 거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사장님, 제가 그 프로젝트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제 자리와 명예를 걸고 진행한 일입니다. 제가 기밀을 유출했다고요? 경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도 충격적이야. 자네의 업무용 컴퓨터에 외부 클라우드 서버로 해당 기밀 파일이 전송된 기록이 발견되었다네. 전송 시간은 자네가 병가로 쉬던 지난주 금요일 새벽 3시 30분이었네. 지난주 금요일 새벽 3시 30분. 그 시간은
제가 오대철의 서재에서 그의 공기계를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여 잠 못 이루던 바로 그 새벽이었습니다. 오대철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채 집을 비운 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장님, 그 시간 저는 집에 있었지만 저는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함정입니다. 제가 왜 제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넘기겠습니까? 자네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네. 그리고 오대철 교수에게서 온 한 통의 우편물도 지금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지. 사장님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봉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오대철이 보낸 탄원서 형식이었습니다. 오 교수는 이 우편물에서 정 이사가 최근 회사 일과 가정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회사를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네. 결정적으로 그는 정 이사가 회사의 핵심 정보를 복사하여 개인 금고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네. 그 개인 금고 위치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대철은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업무상 중요한 자료들을 집안 서재의 벽 속에 숨겨둔 작은 금고에 보관해왔다는 사실까지도요. 그는 제가 없는 사이 제 업무용 컴퓨터의 보안을 해제하고 금고의 위치를 알아내 이 모든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정 이사, 미안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자네는 업무 배제 조치를 피할 수 없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자네는 일단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네. 회사를 위해, 자네를 위해.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을 찢는 듯했습니다. 오대철은 제가 25년간 쌓아온 명예와 실력,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했던 회사라는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는 제가 이혼을 요구한 대가로 저를 범죄자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사장실을 나오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수많은 동료들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 실망, 그리고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그들에게 존경받던 정 이사가 하루아침에 회사 기밀을 유출한 배신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탁자 위에 놓인 제 명패를 보니 제 이름 석자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대철은 당연히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대철, 당신 정말 이럴 수 있어? 내가 회사에서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알기나 해. 나한테 기밀 유출 누명을 씌우다니. 오대철은 전화기 너머로 아주 차분하고 냉소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숙, 내가 경고했잖아. 당신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무너뜨릴 거라고.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이혼을 요구한 데가야. 당신은 지금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명예, 회사, 그리고 돈까지. 당신이 진범이라는 증거는 없어. 하지만 당신은 나를 의심하게 만들었어. 경찰은 당신 컴퓨터에서 기밀 파일이 전송된 기록을 발견했어. 그 시간에 당신은 서재에서 잠든 나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물을 마시고 있었다고 했지. 당신이 나를 무너뜨린 거야. 당신은 나를 비자금 공범으로 만들려고 했지. 나는 당신을 회사 기밀 유출자로 만들었을 뿐이야. 누가 더 치명적인지 당신은 알게 될 거야. 이제 와서 후회도 늦었어. 이혼하고 싶으면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게 위자료를 지불하고 나가. 나는 교수직과 명성을 지킬 거야.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분노가 제 목을 조르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오대철과 윤세영의 공모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인숙입니다. 25년간 제가 쌓아온 실력과 논리를 이런 파렴치한 부부에게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누명을 벗고 그들을 응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대철이 증거를 완벽하게 조작해 놓은 상황에서 제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곧바로 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법적, 그리고 심리적인 총력전이 될 것입니다. 오대철에게서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격렬한 분노 속에서도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업무 배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곧 저의 시간이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대철과 정면으로 맞붙는 것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제가 모든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이미 제 역량을 파악하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치밀함보다 한 수 위의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저는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은 잠시 보류해 주세요. 지금은 제가 회사 기밀 유출 누명을 벗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남편 오대철은 제가 없는 사이 제 컴퓨터에 접근하여 파일을 유출하고 금고의 위치를 사장님께 알려 제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대철과 윤세영 두 사람의 공동 모의입니다. 저는 윤세영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를 얻어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핵심 갈등 압축이 오대철의 배신이 아니라 윤세영과 오대철이 공유하고 있는 금전적 비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대철은 교수직을 지키기 위해, 윤세영은 아트센터 사모님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윤세영은 48억 원이라는 거액의 비자금 횡령, 사실이 남편 아트센터 센터장에게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이 윤세영의 공포심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업무 배제된 상태였지만 오히려 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제가 오대철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했던 오비자 계좌의 입출금 내역 중에서 가장 최근의 거액 이체 내역을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역은 아트센터 개관 기념 만찬 계약금 3억 원 입금이었습니다. 이 돈은 당연히 저희 회사로 들어와야 할 계약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세영이 이 계약금 중 일부를 빼돌려 오대철의 계좌로 입금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이자 남편 오대철이 단순한 명의자가 아닌 현재 진행형 공범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증거를 최대한 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윤세영이 가장 활동적인 장소, 즉 아트센터를 무대로 선택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명품 정장 차림으로 가온 아트센터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계약금, 입금 내역이 담긴 서류, 봉투와 이 모든 대화를 녹취할 수 있는 초소형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트센터 로비에 들어서자 윤세영이 마침 미술계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기품 있는 사모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트센터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논하는 깨끗한 자본의 흐름이 되는 곳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깨끗한 자본의 흐름이라는 그녀의 위선적인 말에 제 속에서는 역겨움이 치밀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들이 자리를 뜨자마자 저는 윤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윤세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당신이 오대철 씨와 모의하여 나에게 회사 기밀 유출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윤세영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업무 배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저를 내려다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정 이사님,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업무 배제되었다면서요? 당신 남편이 보낸 우편물 내용, 저도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예요. 이혼 소송 걸어봤자 당신은 회사에서 횡령한 범죄자라는 누명을 벗기 힘들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그녀의 오만함에 저는 분노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가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저와 오대철 씨의 이혼을 막으려고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면
당신은 지금부터라도 저에게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헛소리예요? 내가 당신에게 협조할 이유가 없죠. 오대철 씨는 이미 당신의 컴퓨터에서 모든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만찬 계약금 3억 원 입금 내역 사본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게 뭘까요? 윤세영 씨. 우리 회사로 들어와야 할 가온 아트센터 개관 기념. 만찬 계약금 3억 원 중 일부가 왜 지난주에 오대철 씨의 오비자 계좌로 입금되었을까요? 이 내역은 당신이 직접 아트센터 자금을 횡령하고 오대철 씨와 현재 진행형으로 공모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당신 남편에게 이 내역을 보여드리면 당신의 횡령과 배임은 명백해질 것입니다. 아트센터 사모님의 자리는 물론이고 당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거예요. 윤세영은 그 서류를 보고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 내역을 오대철이 당신에게 말했어요? 오대철 씨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대철 씨보다 훨씬 철두철미한 사람이니까요. 당신은 25년 전 당신의 안위를 위해 오대철 씨를 이용했지만 이제 그 죗값을 치를 때가 온 것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것을 인정하고 오대철 씨에게 사실을 폭로하도록 압박하면 저는 이 횡령 증거를 당신 남편에게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윤세영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이 아트센터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혼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 아니면 돈?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진실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대철 씨에게 전화해서 당신이 회사 기밀 유출 누명을 씌우는데 동조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의 모든 혐의를 벗겨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대화를 제가 녹음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48억 비자금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윤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자존심과 공포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48억 횡령과 아트센터 사모님 자리 상실이라는 공포는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대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울렸습니다. 오대철 씨, 나 윤세영이에요. 당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오대철은 안심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영아, 드디어 연락했구나. 정인숙, 그 여자가 회사에서 업무 배제되었어. 이제 우리가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 내가 완벽하게 누명을 씌웠으니 당신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 윤세영은 제 눈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대철 씨, 당신이 정 이사님 컴퓨터에 파일을 옮기고 금고 위치를 알려준 것 모두 당신과 내가 상의해서 벌인 일이라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더 이상 이 죄책감 속에서 살 수 없어. 당신이 정 이사님에게 씌운 누명, 지금 당장 벗겨주세요. 오대철은 전화기 너머로 순간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짧은 정적 속에서 저는 녹음기에 모든 진실이 담기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세영아,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왜 갑자기 변심했어? 정인숙이 당신에게 뭐라고 했어? 당신이 정 이사님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았다면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오대철 씨, 당신이 먼저 이 싸움을 시작했으니 당신이 끝내야 합니다. 정 이사님의 혐의를 풀어주세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요. 저는 녹음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세영에게서 휴대전화를 받아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세영은 완전히 탈진한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 이사님, 됐습니까? 원하는 대로 했어요. 제발 이 횡령건은 남편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 자리를 잃을 수 없어요. 약속 지키겠습니다. 윤세영 씨.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과 오대철 씨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저는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얻어낸 이 녹취 파일은 오대철이 저에게 누명을 씌운 사실을 입증하는 완벽한 증거이자 윤세영이 이 범죄에 공모했음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 오대철은 교수직은 물론이고 법적인 처벌까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세영은 제가 그녀에게 48억 비자금건을 덮어주는 대신 그녀는 스스로 오대철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쥔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회사로 돌아가 저의 명예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윤세영에게서 결정적인 녹취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단 1분도 지체하지 않고 회사를 향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휴대전화 속 녹취 파일은 제가 25년간 쌓아온 명예를 회복하고 오대철과 윤세영의 공모를 세상에 폭로할 최후의 무기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녹취 파일을 정리하게 하는 동시에 사장님에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업무 배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사회를 요구하는 모습에 당황했지만 제가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밀 유출 사건의 진범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확신하자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회사 최고 경영진과 주요 이사들이 모인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사장님과 이사진들 앞에서 단상에 섰습니다. 제 앞에는 제가 기밀 유출 누명을 썼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날 뻔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사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제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 이사, 자네가 이 자리에서 해명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이야기해보게. 하지만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자네 컴퓨터에서 유출 기록이 발견된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게. 사장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존경하는 사장님과 이사님들, 저는 오늘 저의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고 저에게 누명을 씌운 진범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업무 배제를 당했던 지난 며칠은 바로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서서 준비된 태블릿 PC를 이사회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 남편 오대철 교수와 윤세영 아트센터 사모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이 두 사람이 제 남편과 그의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저의 25년간의 헌신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치밀한 공모를 해왔습니다. 이번 기밀 유출 사건은 단순한 배임이 아니라 제 남편 오대철 교수가 저에게 이혼 보복을 가하고 윤세영 씨가 48억 비자금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공모한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이 사진들 사이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이사, 자네 지금 개인적인 문제를 공적인 이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건가? 증거가 있나? 한 이사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된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윤세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사회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대철 씨, 당신이 정 이사님 컴퓨터에 파일을 옮기고 금고 위치를 알려준 것 모두 당신과 내가 상의해서 벌인 일이라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당신이 정 이사님에게 씌운 누명, 지금 당장 벗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의 모든 것을 폭로할 거예요. 특히 48억 비자금건까지도. 녹취 파일이 끝나자 회의실은 숨 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진들은 충격에 휩싸인 채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제 제가 윤세영 씨와 만난 자리에서 녹음한 파일입니다. 윤세영 씨는 48억 원의 비자금 횡령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 오대철 씨에게 진실을 밝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 녹취 파일은 오대철 씨가 제 컴퓨터에 접근하여 기밀 파일을 유출하고
제게 누명을 씌웠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진범은 제 남편 오대철 교수입니다. 이어진 슬라이드에는 윤세영이 오대철의 오비자 계좌로 회사 만찬 계약금 중 일부인 3억 원을 입금한 금융거래 내역 사본이 띄워졌습니다. 또한 이 거래 내역은 윤세영 씨가 아트센터에 공금을 횡령하고 제 남편 오대철 씨가 그 돈의 명의자가 되어 현재 진행형으로 공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25년간 저의 헌신을 발판 삼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저희 삶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경찰과 사정기관에 제출하여 오대철 교수를 회사 기밀 유출 및 횡령, 공모 혐의로 고발할 것입니다. 사장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정 이사, 자네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오대철 교수가 감히 우리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기고 자네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니. 다른 이사들도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정 이사가 아니라 오대철 교수가 범인이었다니.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군. 이 사건은 회사의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마지막 발언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사회에 3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저에게 내려진 업무 배제 조치를 즉각 해제해 주십시오. 저는 결백합니다. 둘째, 오대철 교수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약속해 주십시오. 셋째, 이 모든 진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우리 회사가 피해자임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저희 기획 이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사장님은 제 요청에 대해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정 이사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정 이사는 오늘부로 업무에 복귀하고 이 사건에 대한 모든 법적 대응을 지휘하도록 합니다. 회사의 명예 회복은 정 이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25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잃었던 저의 모든 자존심과 명예를 이 이사회장에서 단숨에 되찾았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고개를 숙이며 눈빛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추구했던 논리적이고 통쾌한 사이다 결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직후 저는 곧바로 오대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대철 씨, 당신이 나에게 씌운 누명, 당신의 공범 윤세영 씨의 입으로 모두 녹취되어 이사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교수직을 잃게 될 것이고 당신의 모든 비자금은 압류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명예와 내 헌신을 팔아넘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몰락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대철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수의 칼을 든 심판자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오대철 교수를 회사 기밀 유출 및 횡령 공모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아직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윤세영에게 했던 48억 비자금 횡령건은 덮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의 무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무대는 오대철의 교수직 박탈과 윤세영의 명성 상실이 동시에 일어나는 가장 치명적인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대철에 대한 경찰 고발을 마친 후 윤세영과의 약속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윤세영에게 48억 비자금 횡령건을 덮어주는 대신 오대철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를 얻어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었지만 그녀의 위선이 저희 복수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오대철의 공범으로서 저에게 치명적인 누명을 씌우는 데 동조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윤세영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명성과 아트센터 사모님 자리였습니다. 오대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교수직과 사회적 존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둘이 동시에 파멸하는 극적인 무대를 연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경찰 수사가 오대철 교수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된 아트센터의 수상한 자금 흐름까지 조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윤세영의 48억 횡령 증거를 아트센터 센터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대신 센터장의 가장 강력한 후원의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중년 여성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으며 윤세영을 미술계의 여왕으로 추앙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추락은 가장 큰 화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대철 교수는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학교 측은 그의 교수직을 박탈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윤세영이 후원의 커뮤니티에서 48억 비자금 횡령 의혹으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오대철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을 저희 복수의 클라이맥스로 정했습니다. 그곳은 오대철의 명예가 공식적으로 끝장나는 장소이자 윤세영의 지위가 산산조각 나는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 당일 오대철은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제가 준비한 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징계위원회장 앞에서 오대철은 잔뜩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기자들의 질문은 그의 몰락을 확인 사살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 대의 고급 승용차가 징계위원회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윤세영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우아한 모습과는 달리 초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을 피해 조용히 징계위원회장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윤세영 씨, 어디로 가시나요? 오늘 이곳은 당신이 숨기고 싶어 했던 모든 진실이 폭로되는 자본과 명예의 장례식입니다. 윤세영은 저를 보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정인숙, 당신이 나에게 48억 원을 덮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당신이 후원회에 제보했지? 당신은 약속을 깬 거야.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그 분노는 주변 기자들에게도 들릴 만큼 컸습니다. 저는 당신의 횡령건을 아트센터 센터장에게 직접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죠. 하지만 제가 왜 당신의 위선을 영원히 덮어줘야 합니까? 당신은 오대철 씨와 공모하여 저에게 누명을 씌우고 제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제 삶을 파괴하려 했어요. 당신의 위선적인 명성은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징계위원회장의 문이 열리며 오대철이 변호사와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는 징계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고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윤세영은 오대철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오대철, 당신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게 생겼어. 당신은 나에게 명성과 자리를 약속했잖아. 당신의 실패가 왜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야 해? 그녀는 오대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오대철은 힘없이 그녀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나를 이용했잖아. 윤세영, 48억. 그 돈 때문에 당신이 날 팔아넘겼어. 당신도 결국 나를 버리고 당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잖아. 두 사람의 처절한 싸움은 징계위원회장 복도에서 벌어졌고 이 모든 상황은 주변 기자들의 카메라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기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외치며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오 교수님, 윤세영 씨와의 비자금 공모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윤세영 사모님, 48억 횡령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오대철은 고개를 숙인 채 절규했습니다. 나는 그저 명예를 갖고 싶었을 뿐이야. 인숙, 당신이 너무 완벽했기에. 나는 당신 몰래 나만의 영역이 필요했어. 그게 바로 윤세영과 그 돈이었어. 윤세영은 오대철의 마지막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대철의 일방적인 조작입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저를 이용한 것은 오대철 교수입니다. 저는 그들의 추악한 싸움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의 위선과 거짓이 저희 치밀한 복수 덕분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기자들 앞에 나서서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저희 남편 오대철 교수의 부정행위와 회사 기밀 유출, 그리고 윤세영 씨와의 금전적 공모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건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오대철 교수와의 이혼 소송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가 쌓아올린 명성과 자본은 이제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룸미러를 통해 보니 오대철은 경찰 호송차에 오르고 있었고 윤세영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몰락은 완벽한 사이다 결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오대철과의 이혼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오대철의 유책 사유 100% 인정 48억 원, 전액 압류 및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그리고 저에게 상당한 위자료가 지급되었습니다. 윤세영 역시 아트센터에서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남편과의 이혼은 물론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와 기획이사로서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저는 업무에 매진하며 25년 동안 잃었던 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이 모든 지옥 같은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것은 결혼 생활의 헌신이 맹목적인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저희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는 그 헌신을 자신들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그들의 치밀한 계약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능력을 이용해 저희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와 증거를 통해 이 거대한 막장 드라마를 끝장냈습니다. 저희 뒤늦은 자유는 25년의 결혼 생활보다 훨씬 가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정인숙으로 살 것입니다. 결국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맹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